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기준으로 5주 만에 3,000명대로 내려오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돼 2차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방역 패스 효력이 사라집니다. 첫 소식 이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33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5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주말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일요일 확진자를 기준으로 보면 5주 만에 4,000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024명으로 13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69명 늘어 치명률은 0.89%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93명이 늘어 누적 1,207명입니다.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병상 확보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1%를 기록했습니다. 입원할 병상이 없어 기다리는 확진자도 5일째 없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전처럼 밤 9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3,0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 패스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효 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 앱을 업데이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전자명부 인식돼 딩동 소리가 나게 되며 출입이 제한됩니다. 방역 당국은 3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일부터 바로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이렇게 연말에 시행한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연장이 됐습니다.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 2주 더 연장된다고요? 네,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이 제한된 지도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행 상황에 따라서 이 방역 조치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 이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시도를 했는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고요. 사적 모임 인원도 1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한 것 이상으로 이 확진자 수가 늘고 또 위중증 환자 수도 늘면서 병상 부족과 같은 의료 대응 체계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결국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멈추고 영업시간은 9시까지, 사적 모임은 4명까지로 방역 조치를 2주 동안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오늘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었는데 이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2주 더 연장이 돼서요. 16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는 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 분들은 시설 이용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네,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장된 거리두기가 이제 2주 더 시행되고 끝나도 일상 회복은 어떻게 빠르게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둘 것 같습니까? 네, 점차 단계적으로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올해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전략을 다시 마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상 회복 조치로는 델타보다는 전파력이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는 힘들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는 2%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국내에서도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두 달 안에는 오미크론이 주도하는 새로운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는 제한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풀 예정인데요. 영업시간 규제나 사적 모임 인원, 방역 패스 등을 점차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말씀하신 대로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장기화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의료가 이 시설과 기관에서의 격리 치료 중심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재택 치료의 비중을 늘려나가겠다고 정부가 밝혔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먼저 재택 치료를 보면 안정적으로 이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현재 260여 개인 협력 의료기관에 동네 병의원까지 포함시켜서 30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또 재택 치료 중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외래 검사나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진료센터도 전국적으로 70개 이상 확충할 예정입니다. 재택 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형 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유기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재택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와 이송 그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체계도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부가 이번 달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2만 4천여 개까지 늘리고 의료진의 투입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또 여기에 분만 투석과 같은 특수 병상도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수준까지 발생을 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백신을 처음 접종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부터 했으니까요. 이제는 뭐 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벌써 3차까지 맞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작년 2월 26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6%, 2차 접종률은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을 한 건데요. 1차, 2차 접종률 모두 전체 인구 대비 80% 이상을 넘어섰고 또 아랍에미리트나 포르투갈, 싱가포르 등과 같이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접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잘 갖춰진 국가 예방접종 인프라와 또 매년 1,000만 건 이상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 접종의 노하우 등이 중요한 기반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 시간이 지나면서 입원과 사망 효과는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지만 감염 예방 효과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예로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처음으로 월드컵이 개최되는 국가죠. 이 카타르에서 대규모 연구가 분석이 진행이 됐습니다. 20년도 12월부터 21년도 9월까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90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네. 2차 접종 후 한 달 후에 감염 예방 효과가 한 78% 정도로 유지가 됐었지만 이후 점차 감소를 하고 약 6개월 지나자 20%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2차 접종까지 마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3차 접종이 필요한 겁니까? 네, 백신 효과가 이렇게 감소되면서 돌파 감염이 실제로 늘었고 또 대규모 유행에 대한 대비책으로 3차 접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3차 접종은 작년 10월 12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제 서둘러서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줄이고 또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하루 평균 50만 건 수준까지 접종 속도가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3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감염됐을 경우에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60살 이상의 고령층, 이분들은 이제 3차 접종이 시급한데요. 이분들의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현재 77% 정도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18살 이상 국민의 3차 접종은 1분기 중으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1월과 2월에는 12살에서 17살의 기본 접종도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살에서 11살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의 허가도 올해 중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이 확보한 백신은 현재까지 5가지 종류, 총 1억 9천만 회분인데요.
22년도 올해 백신 9천만 회분의 계약도 마쳤습니다. 이 9천만 회분의 구성을 보면 화이자 6천만 회분, 또 모더나 2천만 회분,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1천만 회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미국 제약사의 노바백스 백신도 국내 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 미접종자분들의 1차와 2차 접종에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이 참 빨리 진행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 팔이 아프다, 피로하다, 부작용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화이자, 모더나 백신 맞고 나서 심근염, 심낭염 같은 심장 부작용 생길 수 있다. 또 화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 후에 이상 반응이 더 많다. 그리고 뭐 백신 접종 후에 타인으로 복용해야 되는지, 이거 복용하면 백신 효과 떨어지는 건 아는지, 이렇게 접종 후 이상 반응,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중대 이상 반응 발생 시에 인과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작년 한 해. 접종 후에 사망이나 사지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방역 당국이 인과성 없다는 판단으로 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방역 당국은 이 인과성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기존의 예방접종 피해 보상 위원회 외에 별도로 독립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학 할리먼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출범시켜서요. 인과성 판단을 위해 신고 자료를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를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버티면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여전히 끝을 모르고 진행 중입니다. 과연 올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김도영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2022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새해에도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확진자가 훨씬 빠르게 대규모로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확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거든요. 3월, 4월, 5월에 정말 큰 규모의 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의 상황을 미루어 생각을 해보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지금보다 심해지면 환자 발생의 양상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면 중환자 감소 등에 도움이 되겠지만 유행 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한적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유행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을까? 당장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적용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돌연변이가 나오고 확진자 수가 치솟음에 따라서 치료제와 백신으로 대응을 하게 된 이런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멈춘 단계적 일상 회복,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더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대응 체계와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물자나 인력의 비축, 준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고요. 올해도 코로나19와 전쟁은 계속된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대응력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는 언젠가 독감 수준의 질병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백신, 지금 이제 쓰이기 시작한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충분한 어떤 의료의 병상 확보 같은 것들이 되는 그 3대 요건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해서 2022년은 진정으로 코로나와 같이 살기 위한 그 이제 여정을 떠나는 첫 해가 될 것 같아요.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 세계, 그중에서도 지난해 코로나19의 변곡점을 만들어 온 나라의 전문가들에게 올해는 어떨지 들어봤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검사소, 여전히 장사진입니다.
올해도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 I think statistically it's probably going to get worse. 그래서 3개국 전문가들에게 올해 코로나19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오미크론을 최초로 발견해 세계에 알린 남아프리카 공화국, 4차 접종을 최초로 시도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미국입니다. 오미크론을 최초로 보고한 남아공 쿠체 박사에게 오미크론이 그곳에선 왜 감소세인지부터 물어봤습니다. A lot of people has been infected with Delta before. That will give them a bit of immunity. Vaccines will still protect you at primary healthcare level.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까? We have a bit of an older population and we may have people with more comorbidities. So it's not entirely clear to us how it will. 올해 전망은 어떨까? 희망과 불안이 엇갈렸습니다. We'll see the end of corona as a pandemic sometime maybe in the coming year or the year after. But you know, it can decide to be slow spreading, but much more severe. We don't know. 4차 접종까지 나선 이스라엘. High risk population could reduce the level of hospitalization. 기대를 모은 먹는 치료제에 대해선 나라마다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I don't know that it will necessarily help end the pandemic, but could certainly be useful in treating patients. So it's quite expensive tablets, which would not be available to all the people that actually need it. It would be available again in people with higher income countries. 전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이번엔 세계 보건 정책, 백신 공급망 전문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The key challenge for 2022 is whether world powers will come to terms with the threat of worsening inequity. 한국에 기대도 한다고 했습니다. If we have larger volume vaccine manufacturing in South Korea, giving people the assurances that a very large portion of that will be exported for global use. 불투명한 미래, 희망을 앞당기기 위한 해법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방역수칙 지키기, 백신 접종, 그것도 온 세계가 모두 다 함께. 전문가들이 내놓은 2022년 대유행 극복을 위한 해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여전히 성장 중인데요. 하지만 변화와 도약에서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불평등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사무실에 나온 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고 사흘은 집에서 일합니다. 나오는 날도 일하는 시간도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3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이제 4시예요. 특별한 상황에 한해 허용되던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행정, 사무직을 비롯해 금융보험, 연구직 등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업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이들 업종은 빠르게 변화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지만 갑자기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다니던 호텔에서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8개월 정도의 위로금으로 나가서 바로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일자리조차도 없는데 이거 받고 나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어려운 게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다. 집에서 근무할 수 없고 손님을 직접 봐야 하는 직종일수록 코로나19의 상흔은 이렇게 더 깊이 남았습니다. 바뀐 환경 속에 화장품 매장 판매 직원들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할 일은 더 생겼지만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인센티브 자체를 타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인원도 채용이 동결된 상태에서 자연 감소된 인원도 있는데 하는 일만 굉장히 많고 임금은 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대면 업무 강도도 높고 재택도 불가능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업종은 전체의 약 30% 정도. 정반대 상황에 놓인 각각의 다른 집단은 고용 규모와 근무 환경, 임금 등에서 차이를 점점 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것,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냥 쫓기게 된 게 정말 좀 억울하고.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선을 2달여 앞둔 새해 주말, 대선 후보들은 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부산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월세 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부 행정을 효율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으며 이틀째 부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해돋이 행사에서 경제 제도약과 청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 후보는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청년 세대를 겨냥한 월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월 공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연 월세액의 10에서 12%인 공제율을 15에서 17%로 올려 월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명성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당사로 이동해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 복지 혜택을 정부가 집사처럼 세심히 챙기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요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창업자와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절대 빈곤층의 의료복지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 선대위 발족식을 열고 청년 정치 참여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월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감시 장비에 해당 인원이 포착됐지만 제때 확인하지 못한 채 3시간가량 월북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9시 20분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을 감시 장비로 포착한 뒤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작전을 진행했지만 해당 인원이 밤 10시 40분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에 앞서 저녁 6시 40분쯤 해당 인원이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이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 CCTV에 잡혔지만 당시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후 재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달 31일 업무 방해 혐의로 위 전 대표와 신한카드 전 인사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한카드 전 부사장 B씨는 지원자 한 명에 대해서만 관여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약식 기소했습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서류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청탁 대상자를 부정하게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데요.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청년층 목돈 마련을 도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DSR, 충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부담을 따지는 대출 규제입니다. 올해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별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규제가 더욱 강화돼 전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어납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높아져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지원합니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저소득 청년이 가입하는 희망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출생 장려책도 시행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생애 초기 양육비 200만 원이 지원되고 매달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까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돼 전체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둘 다 석 달 동안은 최대 한 달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경우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휴일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3도로 크게 춥지 않았고요. 한낮에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다시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도, 대전 7도, 부산은 1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 변화폭이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